올해로 64 사람들은 노년이라 말하지만 나는 여전히 매일같이 아침 5시면 눈을 뜬다. 시계 없이도 몸이 먼저 안다. 30이 되기 전 남편은 사고로 세상을 떠났고 나는 딸 하나 데리고 서울 외곽 허름한 반지하방에서 다시 삶을 시작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단 하루도 편한 날이 없었다. 새벽이면 시장에 가서 재료를 사고 아침 장사 준비를 하며 하루를 시작했다. 식당일, 청소일, 심지어 남의 집 빨래까지 안 해본 일이 없을 정도다. 돈이 없어 병원도 못 갔고 감기로 앓아누운 날에도 가게 문은 열었다. 그렇게 모은 돈으로 조그만 국밥집을 냈다. 처음엔 하루 매상이 3만 원도 안 됐다. 그래도 꾹 참고 버텼다. 비 오는 날엔 우산 대신 비닐을 머리에 쓰고 눈 오는 날엔 발목까지 젖으며 배달을 다녔다. 그러다 손님이 붙기 시작했고 장사는 서서히 나아졌다. 몇 년을 악착같이 살다 보니 어느새 전세금을 모을 수 있었고 마침내 첫 번째 건물을 살 수 있었다. 동네 골목에 오래된 상가였지만 그 건물은 내 인생 처음으로 이름을 올린 내 재산이었다. 가게를 내고 그걸 지키며 또 돈을 모았다. 그리고 그 돈으로 두 번째, 세 번째 건물을 사게 됐다. 남들은 모른다. 앞치마 뒤에 숨은 내 삶의 무게를. 나는 매일 신문을 읽었고 경제면을 스크랩하며 주식에도 관심을 가졌다. 남들은 그 나이에 뭘 배우냐고 비웃었지만 나는 멈추지 않았다. 적은 돈이었지만 안정적인 종목부터 하나둘씩 사 모았다. 배운 건 없지만 감은 있었다. 소소한 성공이 쌓이며 자산도 늘어났다. 지금은 서울 외곽에 상가 2채, 주택 1채를 갖고 있다. 매달 꼬박꼬박 월세가 들어온다. 하지만 이 모든 걸 나는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다. 특히 내 딸에게는. 딸은 대학을 나와 좋은 회사에 취직했고 30이 넘자 결혼 준비를 하며 바빠졌다. 처음 몇 년은 자주 연락도 오고 어버이날이면 카네이션과 선물도 보내줬다. 하지만 언제부터였을까? 엄마는 잘 모르시잖아. 요즘은 그렇게 안 해요. 엄마는 옛날 사람이니까. 그 말들이 아무렇지 않게 툭툭 던져졌다. 처음엔 서운했지만 참았다. 자식 키운 죄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말끝마다 묻어나는 그 무시와 거리감은 날카롭게 가슴을 찔렀다. 딸은 친구에게 내 얘기를 하며 이렇게 말했다. 우리 엄마는 중졸이라 잘 몰라. 그냥 그런 세대야. 나는 그 말을 우연히 듣고 말았다. 그날 밤 오래된 장부를 꺼내며 혼잣말을 했다. 그래, 나 중졸이다. 하지만 너보다 더 많이 배웠고 더 많이 살아봤다. 그 말이 목 끝에서 맴돌았지만 꾹 참았다. 언젠가 알게 될 거라 믿었기 때문이다. 엄마가 누구였는지, 엄마가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말로 설명하는 대신 난 삶으로 증명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 시간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그날 이후 딸에게서 연락이 끊겼다. 문득문득 전화를 걸어볼까 하다가도 먼저 다가가면 또다시 무시당할까 싶어 손이 망설여졌다. 문득문득 쌓이는 그 마음을 달래기 위해 나는 여느 때처럼 신문을 펼쳤다. 사회면, 경제면, 부동산 기사까지 정독하며 밑줄을 긋는다. 습관처럼 해온 일이지만 이제는 그것마저도 나를 증명하는 한 조각이 된 듯했다. 엄마는 세상 물정 모르잖아라는 말이 아직도 귓가에 남아 떠나지 않는다. 며칠 뒤 동네 슈퍼 앞에서 딸과 약혼자라는 남자가 나란히 있는 모습을 봤다. 멀리서 그들을 보고 반가운 마음에 다가가 인사를 건넸다. 너 여기 어쩐 일이니? 딸은 놀란 듯 돌아봤지만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한 채 퉁명스레 대답했다. 아, 엄마 여기 계셨어요? 마치 이 동네가 자기와 무관한 곳인 양. 내가 사는 동네인데 그 아이는 내가 여기에 있다는 게 부끄러운 듯 했다. 그날 저녁 딸은 예고 없이 집에 찾아왔다. 오랜만이라 반가운 마음에 국을 끓이고 반찬을 꺼내 상을 차렸지만 딸은 휴대폰만 들여다보며 시큰둥한 반응을 보였다. 요즘 뭐하고 지내세요? 라는 인사치레 같은 말 한마디. 나는 꾹 참고 웃으며 말했다. 뭐 늘 똑같지. 신문 보고 장 보고 이 동네가 내 세상이지 뭐. 딸은 아무런 대답도 없이 물만 마셨다. 어색한 공기 속에서 밥상을 물릴 즈음 딸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엄마, 그래서 전세금 좀 도와주실 수 있을까 해서요. 역시나였다. 얼마 전에 그 낯설고 불편한 태도, 급작스런 방문과 어색한 미소는 결국 이 말 한마디를 위한 포석이었다. 나는 그 말을 듣고도 침착하게 물었다. 얼마나 필요한데? 딸은 머뭇거리다 대답했다. 2억 정도면 될 것 같아. 대출도 받을 거고 신랑 쪽에서도 조금 돕기로 했거든. 2억. 결코 작은 돈이 아니다. 하지만 나는 흔들리지 않았다. 돈의 문제가 아니었다. 지금 내 앞에 앉아있는 이 아이가 나를 진심으로 대하고 있는지가 문제였다. 나는 잠시 침묵한 뒤 조용히 말했다. 그래, 생각은 해볼게. 그런데 너 엄마가 어떤 사람인지 정말 알아? 딸은 그 말을 듣고도 아무런 반응이 없었다. 아마 대수롭지 않게 여겼겠지. 평생 가게만 하던 엄마, 중졸 학력의 동네에서 평범하게 살던 엄마. 하지만 나는 다짐했다. 이 아이가 진짜 내 삶을 보게 만들겠다고. 건물 세 채, 주식 투자, 경제기사 스크랩, 그 모든 걸 버리고 살진 않았다. 말없이 쌓아온 내 시간은 결코 헛되지 않았음을 보여줄 시간이었다. 이튿날 아침 나는 식탁에 앉아 통장을 꺼내 들었다. 딸에게 보여주기 위함은 아니었다. 단지 내가 지금까지 버텨온 시간들을 스스로 되새기기 위함이었다. 월세 입금일자, 배당금 정산일, 주식 매입 시기까지 일일이 정리한 기록들이 빽빽했다. 숫자 하나하나에 그간의 땀이 묻어 있었다. 나는 무식하지 않다. 나는 게으르지 않았다. 나는 엄마로서 그리고 한 인간으로서 충분히 살았다. 마음속으로 수없이 되뇌며 하루를 보냈다. 점심 무렵 딸에게서 전화가 왔다. 엄마, 오늘 저녁에 약혼자랑 같이 갈게요. 저녁 먹고 얘기 좀 더 나눴으면 해서요. 나는 담담히 대답했다. 그래, 오너라. 전화를 끊은 뒤 부엌으로 향해 찌개에 국 전까지 부쳐 상을 차렸다. 아직 엄마 역할을 내려놓지는 못한 내가 조금은 한심하게 느껴졌지만 어쩔 수 없었다. 그렇게 딸과 약혼자를 맞이했다. 식탁에 둘러 앉은 셋. 딸은 한두 숟갈 뜨더니 이내 본론을 꺼냈다. 엄마, 사실 저희 지금 신혼집 계약이 코앞이라서요. 대출이 생각보다 안 나와서 조금 빠듯해요. 예금 있으시다고 하셨죠? 약혼자는 곁에서 조심스레 고개를 숙였다. 나는 조용히 물컵을 들어 물을 한 모금 마시고 나서야 입을 열었다. 그래, 있다. 근데 그 돈 쉽게 쓸 수 있는 건 아니다. 딸은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다. 왜요? 엄마 혼자 쓰실 것도 아니잖아요. 그 말에 속이 뒤틀리는 기분이었다. 혼자 쓰실 것도 아니잖아요. 내 돈을 어떻게 쓰든 왜 그게 너희의 권리가 되는가? 나는 담담하게 대답했다. 내가 평생 번 돈이다. 내가 기억 못하겠지만 나는 너 기저귀 갈고 분유 사기 위해 하루 세 끼를 김밥으로 때운 사람이다. 그 돈은 내 고생의 무게야. 딸은 눈을 피했다. 약혼자는 안절부절못했다. 나는 말을 이었다. 지금 너한텐 그저 전세 자금일지 몰라도 나한텐 삶 그 자체야. 식사가 끝난 후 나는 안방으로 들어가 서랍 깊숙이 넣어둔 서류를 꺼냈다. 건물 등기부등본 사본, 투자 정산서, 배당금 통장 사본. 하나하나 꺼내 거실 테이블에 올려놓았다. 이게 내가 살아온 증거다. 딸은 놀란 얼굴로 서류를 훑어보더니 마른 침을 꿀듯 물었다. 엄마, 이게 다 엄마 거예요?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그래, 너희가 생각하는 그런 엄마 아니야. 너희보다 더 멀리 보고 더 오래 준비했어. 그제야 딸의 표정이 달라졌다. 그러나 그 표정이 반가운 게 아니었다. 계산하는 눈빛. 나는 그걸 놓치지 않았다. 딸의 눈빛이 바뀌는 순간 나는 마음을 굳혔다. 그 눈엔 반가움도 존경도 없었다. 오로지 계산. 이 돈을 어떻게 나눌 수 있을지,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엄마, 이런 게 있었으면 진작 말씀하시지 그랬어요. 저희 그렇게 힘든 거 아셨잖아요. 딸의 목소리는 애써 가라앉혔지만 그 안엔 원망이 섞여 있었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다. 그러게.
엄마가 말 안 한 건 말해도 내가 귀 기울이지 않았을 것 같아서 그랬지. 딸은 말이 없었다. 약혼자는 어색한 미소로 분위기를 무마하려 애썼다. 어머님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이런 재산을 혼자서 이뤄내신 거라니 저희 결혼에도 큰 힘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말에 나는 커피잔을 내려놓았다. 너무 앞서가는 거 아니니? 그 한마디에 거실이 조용해졌다. 나는 그 침묵을 뚫고 또박또박 말했다. 내가 가진 걸 너희에게 줄지 말지는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 그리고 그 결정은 내가 어떤 대접을 받았는지에 따라 달라질 거야. 딸은 겉으론 고개를 끄덕였지만 입술을 깨무는 모습이 눈에 띄었다. 내가 오해한 건 아닐까 잠시 마음이 흔들렸지만 그동안 쌓여온 무시와 상처가 더 선명했다. 나는 아무 말 없이 서류를 다시 정리해 서랍에 넣었다. 딸은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다. 엄마 오늘 말씀 감사해요. 돌아가서 남편하고 얘기 좀 해볼게요. 문을 나서는 딸의 뒷모습을 보며 나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이제 시작이네.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보며 지난 세월을 되짚었다. 딸을 낳고 남편을 떠나보내고 비 오는 날 젖은 발로 장사하던 날들, 무릎 꿇고 통장 잔액을 셈하던 밤들. 그 모든 순간이 떠올랐다. 나는 내 삶을 부끄러워한 적이 없다. 하지만 내 딸은 그걸 부끄러워했다. 중졸 엄마 골목 가게 낡은 앞치마. 나는 오늘에서야 그것이 나를 자극하고 더 강하게 만든 동력이었다는 걸 깨달았다. 다음 날 아침 평소보다 이른 시각에 눈이 떠졌다. 창밖에는 봄비가 내리고 있었고 커튼 사이로 부드러운 빛이 스며들었다. 나는 따뜻한 커피를 한 잔 내려 마시며 마음을 다잡았다. 이젠 내가 나를 위해 움직일 시간이었다. 자식이 전부였던 시간을 지나 내 존재를 인정받기 위한 싸움이 시작됐다. 그리고 그 싸움은 돈이 아니라 존중에 관한 것이었다. 며칠이 지난 어느 날 딸에게서 전화가 왔다. 목소리는 유난히 상냥했다. 엄마 이번 주말에 뭐 하세요? 저희 집에 와서 식사하시고 가세요. 낯선 어조였다. 하지만 나는 알면서도 모른 척 웃었다. 그래 오랜만에 얼굴 보자. 그렇게 나는 딸 부부가 사는 집으로 향했다. 도착한 집은 생각보다 컸고 인테리어도 근사했다. 약혼자가 아닌 이제는 남편이 된 사위가 현관문을 열며 반갑게 인사했다. 어머님 어서 오세요. 딸은 부엌에서 음식을 준비하고 있었고 나는 익숙지 않은 공기 속에 자리를 잡았다. 식사가 시작되자 딸은 자연스럽게 대화를 이끌었다. 엄마 저희 결혼식에 못 오신 거 아직도 아쉬워요. 엄마가 그날 계셨다면 더 좋았을 텐데. 나는 조용히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 침묵을 못 견뎠는지 딸은 이내 본론으로 들어갔다. 엄마 그때 보여주셨던 서류 있잖아요. 혹시 생각 좀 해보셨어요? 우리 대출이 이제 이자만 나가고 있어서 도움 주실 수 있을까요? 사위는 옆에서 눈치를 보며 고개만 끄덕였다. 나는 젓가락을 내려놓고 조용히 입을 열었다. 내가 가진 거 너희한테 주는 거 어려운 일은 아니야. 근데 말이야 난 그 전에 한 가지 확인하고 싶다. 너희는 날 가족으로 대하니 아니면 그저 돈줄로 보니? 순간 공기가 얼어붙었다. 딸은 당황한 얼굴로 대답했다. 무슨 말씀이세요? 당연히 가족이죠.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가족이면 가족답게 행동해라. 예전처럼. 딸은 말이 없었다. 식사가 끝나갈 무렵 나는 딸에게 봉투 하나를 내밀었다. 그 안에는 내가 가진 건물 중 하나의 임대 수익 내역이 담겨 있었다. 이거 봐라. 매달 얼마가 들어오는지 어떻게 관리되는지. 엄마는 공부 못했지만 살아가는 법은 누구보다 열심히 배웠다. 그리고 너도 이제 그걸 배워야 해. 딸은 봉투를 들고 한참을 말이 없었다. 사위는 조용히 고개를 숙였다. 나는 식탁에 앉은 그들의 표정을 하나하나 눈에 담았다. 어떤 말보다 진심은 표정에 나타난다. 그리고 그날의 표정은 내게 또 다른 답을 주고 있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봄바람이 부드럽게 볼을 스쳤다.
꽃이 피기 시작한 거리 활짝 웃는 사람들 사이에서 나는 혼자 조용히 걸었다. 마음은 가벼웠고 동시에 단단했다. 이젠 나를 부끄러워하지 않을 것이다. 내 삶을 함부로 판단했던 시선에도 나를 증명하려 애쓰지 않을 것이다. 나는 내 방식대로 충분히 살아냈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그리고 그 시간 속에서 딸이 진짜 가족이 될 수 있을지 나는 조용히 지켜볼 생각이다. 며칠 후 딸이 먼저 전화를 걸어왔다. 엄마, 그날 말이에요. 제가 너무 조급했던 것 같아요. 죄송해요. 사과처럼 들렸지만 마음 한구석엔 여전히 의심이 남아 있었다. 딸의 말에는 진심과 계산이 묘하게 섞여 있었다. 나는 짧게 대답했다. 그래, 알겠다. 그리고 더는 묻지 않았다. 그날 이후 딸은 자주 연락을 해왔고 주말이면 집으로 찾아왔다. 손에 반찬을 들고 오고 청소도 도와주고 마치 오래된 효녀처럼 행동했다. 하지만 그 친절함이 낯설었다. 한 달쯤 지나자 딸은 조심스럽게 말했다. 엄마, 이번에 제가 작은 카페를 하나 해볼까 해요. 오랫동안 꿈이었거든요. 나는 아무 말 없이 딸을 바라보았다. 이어지는 말은 역시나 예상한 대로였다. 초기 자금만 도와주시면 안 될까요? 가게 자리는 알아봤어요. 엄마가 조금만 보태주시면 금방 자립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순간 속이 싸해졌다. 나는 천천히 입을 열었다. 그 가게 내가 진짜 하고 싶은 거니? 아니면 돈이 필요해서 생각해낸 거니? 딸은 고개를 푹 숙였다. 그 대답 없는 침묵이 무엇보다 솔직한 말처럼 느껴졌다. 나는 부드럽게 말했다. 엄마, 돈이 아니라 내 인생을 위한 결정이어야 해. 그렇지 않으면 오래 못 가. 딸은 고개를 끄덕였고 나는 그 말을 끝으로 대화를 접었다. 그날 밤 서랍 속 장부를 꺼내어 매입 시기와 수익률, 세입자 관리 내역을 다시 정리했다. 이젠 이 장부를 딸에게 줄 준비를 해야 하나 스스로 묻고 또 물었다. 다음 주말 딸은 다시 찾아왔다. 이번엔 사위와 함께였다. 어머니, 사실은 저희가 신혼집 전세 자금도 좀 밀려있고 제 통장에 마이너스가 쌓여서요. 사위의 말에 딸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였다. 나는 조용히 물었다. 그래서 얼마가 필요한데? 사위는 곧장 숫자를 말했다. 총 4억 정도요. 정말 죄송한데 어머니 도움 없이는 어렵습니다. 나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알아들었다. 며칠만 생각해 볼 시간을 줘. 그들의 표정이 순간 환해졌다. 문을 닫고 돌아서자마자 나는 깊은 숨을 내쉬었다. 4억이라는 금액보다도 그들의 태도가 마음을 더 무겁게 만들었다. 정말 내가 가진 돈이 이들을 위한 것일까 아니면 나를 위한 것일까? 나는 생각에 잠겼다. 주방으로 가 물을 한 잔 마시며 마음을 가다듬었다. 지금이야말로 나 자신에게 가장 중요한 질문을 해야 할 때였다. 이 돈 누구를 위해 쓰고 싶은가? 그리고 나는 처음으로 명확한 대답을 찾기 시작했다. 며칠 밤을 고민했다. 서랍 속 장부를 펼쳐보다가 덮기를 반복했다. 내가 평생 모은 돈, 내가 고생하며 쌓은 시간, 그 무게는 숫자로만 표현될 수 없는 것이었다. 그리고 그 돈을 누군가에게 넘긴다는 건 단지 재산이 아니라 내 시간과 고통, 기억을 함께 넘기는 일이었다. 딸은 이해할 수 있을까? 아니, 이해할 마음은 있을까? 나는 아직도 그 아이가 내 인생의 진심을 마주할 준비가 되지 않았다고 느꼈다.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동네 도서관에서 열린 경제 강연을 보게 되었다. 강사는 나보다 젊은 사람이었지만 그는 이런 말을 했다. 진짜 부자는 돈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돈을 어떻게 쓰고 누구와 나누는지를 아는 사람입니다. 그 말이 마음에 콕 박혔다. 나는 집으로 돌아와 오랫동안 바라보지 않았던 오래된 액자 하나를 꺼냈다. 딸이 6살이던 해 내 가게 앞에서 함께 찍은 사진이었다. 딸은 그땐 내 손을 꼭 잡고 있었다. 지금은 아니지만 그 시절이 있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딸을 불렀다. 시간 좀 내줄 수 있겠니? 엄마랑 얘기 좀 하자. 딸은 바로 달려왔다. 나는 딸을 마주보며 조용히 장부를 꺼냈다. 이거 엄마 인생의 전부야.
그리고 너한테 물려줄지 말지는 아직 결정 못했어. 하지만 너랑 이런 얘기를 나눌 준비는 되어 있어. 딸은 놀란 눈으로 나를 바라봤다. 엄마, 그런 뜻이 아니었어요. 그냥 엄마가 대단하시단 생각만 했어요. 나는 웃었다. 말보다 행동이 중요하단다. 그리고 무엇보다 사람을 어떻게 대하느냐가 더 중요하지. 그날 대화는 오래가지 않았다. 딸은 많이 당황한 눈치였다. 그 아이가 진심으로 반성했는지는 아직도 모르겠다. 하지만 적어도 나를 다시 보는 계기는 되었으리라 믿었다. 문을 나서는 딸의 뒷모습은 무거워 보였지만 그 안에 작지만 새로운 생각이 움트고 있기를 바랐다. 나는 문을 닫고 다시 서랍을 정리했다. 장부를 깊숙이 넣으며 나는 결심했다. 이 돈은 내가 진심으로 나를 존중해주는 사람에게 물려줄 것이다. 그것이 딸이든 누군가 다른 사람이든 간에. 그날 저녁 나는 커피를 내리고 혼자 마당에 앉았다. 봄비가 그치고 나니 하늘이 유난히 맑았다. 달빛 아래 장독대 옆에 핀 작은 꽃 한 송이가 눈에 들어왔다. 그 꽃처럼 언젠가 내 진심도 누군가에게 곱게 피어나길 바랐다. 말이 아니라 삶으로 보여주는 방식으로. 며칠 뒤 딸에게서 먼저 연락이 왔다. 목소리는 한결 차분했다. 엄마, 이번 주말에 혹시 시간 되시면 같이 밥 한 끼 하실래요? 이번엔 제가 대접할게요. 나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어디든 괜찮다. 약속한 날 딸이 예약한 식당은 꽤 고급스러웠고 평소와 달리 말끔히 차려입은 딸은 나를 보자마자 의자까지 당겨주며 웃었다. 이런 딸의 모습이 처음은 아니지만 오래간만이었다. 나는 낯선 정중함이 오히려 더 불편했다. 식사가 시작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딸은 천천히 말을 꺼냈다. 엄마, 지난번에 엄마 장부를 보고 나서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엄마가 나한텐 그냥 무뚝뚝한 사람, 말 없는 사람 정도였는데 그게 아니었더라고요. 나는 묵묵히 고개를 끄덕였다. 말이 길어질수록 딸은 점점 진심이 섞인 표정을 지어갔다. 엄마가 얼마나 치열하게 사셨는지, 그리고 그걸 나한테 단 한 번도 내색 안 하셨다는 걸 이제야 알았어요. 순간 가슴이 찌르르 했다. 하지만 나는 일부러 담담한 척 말했다. 늦게 알아도 괜찮다. 중요한 건 지금부터지. 딸은 깊은 숨을 쉬며 이어 말했다. 그래서 저도 이제 뭔가 제대로 해보려고요. 엄마 돈 기대는 거 말고 제 힘으로요. 카페 말고 일단 직장 다시 들어가기로 했어요. 나는 순간 놀랐지만 티 내지 않았다. 그래, 잘했다. 그게 맞다. 말 한마디에 목이 메었지만 참았다. 딸이 처음으로 자기 선택을 하고 그걸 내게 먼저 말해준 순간이었기 때문이다. 식사가 끝나갈 즈음 딸은 가방에서 종이 한 장을 꺼냈다. 이건 제 월급 계획표예요. 얼마를 저축하고 얼마를 생활비로 쓰고 얼마는 투자 공부하면서 모을 생각이에요. 나는 그 종이를 받아들고 천천히 훑어보았다. 숫자도 계획도 완벽하지 않았지만 그 안에 담긴 진심은 고스란히 전해졌다. 나는 그 종이를 접어 가방에 넣으며 말했다. 잘 간직할게. 내가 이걸 나한테 보여준 것만으로도 엄마는 이미 충분히 받았어. 집으로 돌아오는 길 마음이 잔잔하게 울렸다. 봄꽃이 핀 거리를 지나며 나는 생각했다. 딸은 완벽하지 않지만 변하고 있다. 그리고 나는 그 변화를 조용히 지켜볼 준비가 되어 있었다. 어쩌면 이 모든 과정은 우리 모녀가 처음으로 진심을 나누기 위한 시간이었는지도 모른다. 그날 밤 장부를 꺼내려다 말고 서랍을 닫았다. 이제 더는 돈으로 무언가를 설명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았다. 조금씩, 아주 조금씩 진심이 통하고 있었다. 며칠 후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다. 딸이 내게 전화를 걸어 다급하게 말했다. 엄마, 혹시 시간 좀 되세요? 엄마한테 보여드릴 게 있어서요. 목소리에는 긴장과 떨림이 묻어 있었다. 나는 곧장 외투를 챙겨 입고 약속 장소로 향했다. 딸은 회사 근처 카페에서 나를 기다리고 있었고 내 모습을 보자 곧장 서류 뭉치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이게 뭐냐는 내 물음에 딸은 조용히 말했다. 엄마, 이건 제가 지난 몇 주 동안 정리한 투자 계획서예요.
나는 순간 당황했다. 그 종이 위에는 기업 리서치 내용, 주식 종목별 수익 예측, 장기 포트폴리오 계획까지 빼곡히 적혀 있었다. 엉성한 부분도 있었지만 그 안엔 분명 의지가 담겨 있었다. 엄마처럼 살아보려고요. 물론 아직 멀었지만 저도 이제 진짜 배워가고 싶어요. 딸의 말에 나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마음 한구석이 먹먹했다.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스스로 시작했다는 점에서 그 변화가 더 크게 느껴졌다. 딸은 조심스럽게 물었다. 엄마, 혹시 저랑 같이 공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엄마처럼 신문도 보고 경제 기사도 같이 읽고 그러면서 하나씩 배워가고 싶어요.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그래, 같이 해보자. 그날 오후 우리는 같은 기사 하나를 놓고 함께 밑줄을 그으며 읽어 내려갔다. 딸은 중간중간 물었고 나는 아는 만큼 설명했다. 그렇게 작은 시작이 이어졌다. 예전엔 상상도 못했던 장면이었다. 며칠 뒤 딸은 직접 만든 가계부를 보여주며 말했다. 엄마, 이게 이번 달 제 소비 내역이에요. 어디에 얼마나 썼고 어디서 줄일 수 있을지 정리해 봤어요. 나는 웃으며 말했다. 내가 그렇게까지 할 줄은 몰랐네. 대단하다. 딸은 멋쩍게 웃으며 고개를 숙였다. 이 아이가 진심으로 달라지고 있다는 걸 이제는 확신할 수 있었다. 아직 갈 길은 멀지만 방향만큼은 분명히 바뀌어 있었다. 그날 밤 나는 혼자 마루에 앉아 오랫동안 잊고 있던 다이어리를 꺼냈다. 거기엔 예전부터 써내려간 내 투자 계획과 삶의 기록이 남아 있었다. 나는 거기에 한 줄을 덧붙였다. 딸과 함께 다시 시작한다. 그 문장을 쓰며 나는 미소 지었다. 인생 후반에 들어서서 나는 또 한 번 새로운 출발선에 선 느낌이었다. 딸과 함께 나누는 이 시간 그 자체가 내겐 가장 소중한 보상이었다. 어느 날 딸이 정식으로 말을 꺼냈다. 엄마, 사실은 이번에 작은 원룸 건물 하나를 매입할 기회가 생겼어요. 엄마랑 같이 알아보면서 해보고 싶어요. 나는 순간 놀랐다. 예전 같았으면 엄두도 못 냈을 아이가 이제는 스스로 부동산을 공부하고 움직이고 있었다. 물론 아직 어설프고 부족한 점도 많았다. 하지만 중요한 건 그 자세였다. 딸은 더 이상 손 내미는 아이가 아니었다. 스스로 걸어가려는 사람이 되어 있었다. 나는 딸과 함께 현장을 직접 보러 갔다. 건물 앞에 서서 구조를 살피고 관리 현황을 확인하며 나는 조용히 딸을 지켜보았다. 한때는 내 손만 잡고도 안심하던 아이가 이제는 앞장서서 사람들과 대화하고 의견을 나누고 있었다. 딸은 중간중간 나에게 의견을 구했고 나는 내 경험을 나누며 함께 고민했다. 그 순간이 마치 친구 같기도 동료 같기도 했다. 나를 이해하려 하지 않았던 그 아이가 이제는 나를 가장 먼저 찾고 있었다. 며칠 뒤 딸은 조심스럽게 내게 말했다. 엄마, 제가 진짜 바뀐 거 보이세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이제야 보인다. 딸은 웃으며 이어 말했다. 저 엄마한테 받고 싶던 건 돈이 아니라 사실은 존중이었어요. 근데 되려 제가 엄마를 존중하지 못했더라고요. 그 말에 나는 마음이 뭉클했다. 괜찮다. 늦었지만 알았잖아. 그리고 지금처럼만 가면 돼. 그렇게 우리는 서로를 조금 더 이해하게 되었다. 그날 밤 나는 서랍에서 오래전부터 꺼내지 않았던 봉투 하나를 꺼냈다. 내 이름으로 된 세 번째 건물의 등기 권리증과 계약서 사본이 담긴 봉투였다. 나는 그것을 손에 쥔 채 한참을 고민했다. 그리고 마침내 다음날 아침 딸에게 전화를 걸었다. 시간 좀 내줄래? 같이 얘기할 게 있어. 딸은 곧장 달려왔다. 나는 봉투를 내밀며 말했다. 이건 지금 주는 건 아니다. 단지 내가 정말 사람을 알고 책임질 줄 알게 되었을 때 그때 다시 생각해보자. 딸은 고개를 끄덕이며 봉투를 두 손으로 받았다. 알겠어요, 엄마. 급하지 않아요. 저 이제 진짜로 엄마랑 같은 길 걸어가 보고 싶어요. 나는 그 말을 듣고 조용히 미소 지었다. 내 인생에서 가장 기다렸던 순간이었다. 돈보다 성공보다 가족 안에서 서로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순간. 그것 하나면 내 지난 모든 고생이 다 의미 있었던 것 같다.
봄은 그렇게 우리 사이에도 천천히 피어오르고 있었다. 이야기를 처음 시작할 때 그저 무시당한 어머니의 복수를 그리려 했습니다. 배운 게 없다는 이유로, 조용히 살아왔다는 이유로 가족 안에서조차 존중받지 못했던 삶. 그 서러움과 억울함을 복수라는 이름으로 풀어내고자 했던 마음. 하지만 이야기를 끝내며 알게 됩니다. 복수보다 더 큰 힘은 스스로를 꺾지 않는 단단한 자존감이라는 걸 말입니다. 어머니는 말없이 하루하루를 살아내며 삶을 쌓았습니다. 국밥집 앞치마 속에 묻어둔 숫자들, 통장과 장부 속에서 잠들어 있던 시간들. 그 모든 것들은 세상 누구보다 값진 기록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인생을 알아봐 주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가족조차, 가장 가까운 딸조차 그녀를 중졸이라는 단어로 규정했고 돈을 가진 노인으로만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그런 시선에 흔들리지 않고 끝내 삶으로 보여주었던 그녀. 어쩌면 우리가 진정 본받아야 할 어른의 모습은 바로 그런 조용한 단단함이 아닐까요? 어머니는 재산을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누구보다 가진 것을 많이 갖고 있었지만 그걸 말로 꺼내는 대신 행동으로 살아냈습니다. 그래서 더욱 놀랍고, 그래서 더욱 존경스러운 인물로 다가옵니다. 무시당하면서도 소리내어 울지 않았고, 속으로 다짐하며 언젠가 진심을 알아줄 날만을 기다렸던 시간. 그리고 결국 그 진심은 닿았습니다. 느리지만 확실하게. 딸은 변했고 어머니는 흔들림 없는 마음으로 그 변화를 지켜보았습니다. 누군가는 말합니다. 돈이 사람을 바꾼다고. 하지만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알게 됩니다. 진심이 사람을 바꾼다는 것을. 그리고 그 진심은 오랜 시간 쌓아 올린 신뢰와 삶의 태도에서 비롯된다는 사실도요. 어머니가 딸에게 남긴 건 건물도 통장도 아닙니다. 삶을 대하는 방식, 사람을 대하는 눈빛, 스스로를 지켜낸 기록. 그게 진짜 유산이었습니다. 이제 어머니는 말합니다. 나는 내가 걸어온 길이 부끄럽지 않다고. 그리고 우리 역시 이 말을 따라 되뇌어 봅니다. 나는 내 삶을 스스로 존중하며 살고 있는가?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지금 곁에 있는 누군가를 단지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진 않았는지, 혹은 너무 쉽게 누군가를 배움이라는 잣대로 재단하진 않았는지, 이 이야기가 마음속 어딘가에 작게나마 울림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도 묵묵히 살아내는 누군가의 하루가 누군가에게 존중받는 날이 오기를. 그 진심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